90년대 당시에 일본을 발칵 뒤집는 사건, 일본을 떠나 이제 전 세계가 이제 경악한 사건이 터지죠. 바로 그 일본 도쿄 지하철 그 살인가스 테러 사건이죠. 예. 지금 도쿄가 이른바 독극물 테러의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도쿄 중심가를 관통하는 지하철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독가스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일본 도쿄 지하철 독가스 사건은 사이비 종교 오음진리교의 소행으로 압축돼 들어가고 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날짜가 95년 3월 20일이에요. 근데 당시 월요일이었다고 하고 일본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제 출근하는 러시아워 시간대를 이제 범행 시간으로 선택을 했어요. 이때기 무라카미 하루키가 이 사건 있고 나서 2년 후에 이제 피해자들을 인터뷰하면서 엮은 책이 있어요. 언더그라운드. 그 책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있어요. 때는 95년 3월 20일 월요일, 기분 좋게 맑게 갠 이른 봄날 아침이었다. 어느 때처럼 혼잡한 지하철에 몸을 싣고 회사로 향한다. 평소와 다를 것 없는 지극히 평범한 아침이었다. 가발을 쓰고 가짜 수염을 붙인 젊은 남자 5명이 뾰족하게 갈아둔 우산꼬챙이로 기묘한 액체가 든 비닐봉지를 찌르기 전까지는 이 기묘한 액체라는 것은 이제 살인가스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당시에 사람들이 어떤 일이 일어난지 몰랐죠. 사람들이 너무 호흡하기 힘들고 뭐 코와 귀에서 뭐 피가 나고 뭐 영문도 모른 채 무조건 이제 지상으로 올라가죠. 그래서 총 13명의 사망자가 발생을 했고 부상자는 거의 6천여 명에 이르고 있고 그 후유증이 엄청나기 때문에 지금도 사실 부상자로 분류됐지만 너무너무 이제 힘든 삶을 살고 있는 피해자들이 사실 많은 정도였고 아침 출근 시간에 이제 이런 화학 테러 사건이 일어났다는 거에 이제 전 세계가 많이 충격을 받았던 사건이에요. 근데 이게 살인가스가 뭘까요? 살인이거든요.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들으실 때 살인이 아니고 살인. 그렇죠. 사린이라는 물질인데요. 원래 이런 독극물이 나오면 항상 따라다니는 데가 꼭 그 독일 나치 아니나 다를까 이것도 이제 나치가 화학 무기로 만든 물질이에요. 독성이 그 보통 우리가 가장 극악한 독약이라고 하는 청산가리의 500배에 달하는 정말 이제 무시무시한 독성을 갖는 그런 물질인데요. 근데 문제는 이게 더군다나 이제 무색, 무취 전혀 이걸 감지할 수가 없어서 그리고 이걸 놔두면 바로 빠르게 기화를 하기 때문에 그냥 풀어놓으면 대부분 죽게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테러의 범인들이 자기도 죽으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제 약품을 하나 좀 첨가하게 돼요. 아세토니트릴이라는 건데 일단 그 반응 속도가 느려진대요. 속도가 느려지고 다음에 악취가 나게 돼요. 여기서 악취가 나게 돼서 비닐봉지에 넣어서 뭐 이렇게 풀은 다음에 그 범인들은 도망칠 수 있었고요. 아마 그렇지 않았으면 훨씬 더 많은 피해가 있었을 텐데 불행 중 다행이라면 그렇게 속도를 늦춘 바람에 더 안 좋았을 수 있었는데 그보다 낫다고 하고요. 어찌됐든 정말 그 굉장히 극악한 그런 살인 물질이죠. 살인이란 물질은 보통 만들어내는 거죠. 그렇죠. 아무나 만들 수 있나요? 아니죠. 그 화학 무기로 만들어지는 거니까 전문가들이 있어야죠. 근데 이 옴질레교에서는 이런 살인가스를 비롯한 어떤 화학 물질 아니면 세균 바이러스 생물 무기를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거를 다 제조하는 설비나 시설을 가지고 있었고 이 종교 단체가. 예, 그리고 또 실제로 지하철에서 이제 실행한 중에 한 사람도 의사예요. 의사 출신이었고 명문대학교를 졸업한 엘리트들이 꽤 많았다고 하거든요. 신도들 중에. 경찰의 주목을 새로 받기 시작한 화학연구반은 교단 내의 비밀 조직입니다. 30명 이상의 의사와 화학 전문가들로 구성된 화학연구반은 독가스, 생물학 무기 그리고 핵전쟁까지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어떤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는 뭐 살포할 때 필요한 군용 헬리콥터까지 가지고 있었거든요. 사실 범죄 단체인 걸 당시에도. 아니 왜 이런 테러를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목적은 결국에는 이 교주 개인이 뭔가를 옴질레교를 계속 이제 지탱하기 위해서 예언 같은 걸 자꾸 해요. 그 예언이 실행되고 있는 예언이다. 내가 말한 대로 될 거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테러를 자행한 거거든요.
아사하라가 오음진리교 잡지에서 밝힌 예언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일본이 96년 말을 계기로 대전환을 맞게 되며 대규모 살육이 일어날 것이라는 종말론적 경고입니다. 특히 10명 중 9명은 숨질 대살육이 독가스에 의해 일어날 수도 있음을 밝혀 도쿄 지하철 사건조차 예행 연습에 지나지 않음을 시사하는 듯해 더욱 전율스럽습니다. 근데 그 예언을 맞게 증명하기 위해서 자기네가 그런 일을 벌인다는 게 말이. 참. 야, 이 오음진리교 이 교주가 궁금합니다. 아사하라 쇼코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진을 한번 보시면 아시죠? 예. 이 사진 되게 유명한 유명한 사진이라서 다들 공중부양. 아실 거예요. 공중부양을 하고 있는 사진이고 85년 10월에 이제 이 사진이 일본에서 공개가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당시에 이제 85년 10월이었으면은 사실 일본 경제가 엄청나게 호황을 맞이하고 있을 시절이고 사실 많은 이제 젊은 사람들이나 일본 사람들이 좀 안정된 생활, 풍요로운 생활에서 좀 삶의 어떤 지루함을 느끼고 있을 시절이었고 그래서 그 오컬티즘이죠. 오컬트 문화가 일본에서 좀 붐을 일으켰던 시기라고 해요. 그런 오컬트 잡지에 이런 사진이 등장을 했을 때 많은 젊은이들이 좀 열광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85년에 이렇게 이 사진이 공개가 돼서 이 사람 개인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사람들이 어떤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잘못된 믿음을 가지기 시작을 했고 95년에 실제로 이런 테러를 자행할 때까지 한 10년 동안 교세를 엄청나게 확장하고 자금력도 엄청나게 이제 동원을 하면서 이런 테러를 할 수 있는 단체로 거듭나게 되는 거죠. 그 자금력이 약간 테러를 하게 된 네. 좀 힘이 됐네요. 예. 근데 자금을 어떻게 구했냐 본다면 결국에는 신도들의 헌납이죠. 예. 여기 옴진리교에 가입을 하기 위해서는 유산이나 재산을 다 기증을 해야 된다는 그런 조건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실제로 이게 어떻게 돈을 벌었느냐 보면 참 실소를 금할 수 없는데 자신의 어떤 우상화하는 상품을 막 팔아요. 개중에 굿즈 같은 거요? 예, 굿즈이죠. 지금의 관점에서 보면 교주의 개인 굿즈라고도 볼 수 있는데 좀 그게 해괴합니다. 교주가 목욕하고 남은 물 1리터가 하나로 100만 원이었어요. 그리고 교주의 피가 1000만 원. 그리고 교주와 커뮤니케이션을 가능하게 하는 헤드 기어를 팔았다고 하는데 이건 1억이에요. 단 렌트할 경우 일주일에 1000만 원. 이런 말도 안 되는 것들을 팔면서 지탱해 줄 수 있는 어떤 자금을 계속 만들 수 있었던 거예요. 이 교주는 결국 체포가 됐나요? 네, 바로 체포는 못 되고 95년 5월 16일에 이제 경찰의 어떤 끈질긴 추적 끝에 이제 교주가 드디어 체포가 되고요. 도쿄 지하철 독가스 사건으로 무리를 빚은 아사하라 교주가 드디어 체포됐습니다. 이미 지난주부터 치밀한 아사하라 교주 체포 계획을 세워놓고 밤새 대규모 경찰 병력과 장비를 동원한 일본 경찰은 오늘 새벽 5시 작전을 개시했습니다. 오전 9시 45분 경찰은 끈질긴 수색 끝에 드디어 2층과 3층 사이의 밀실에서 교주를 찾아내 체포했습니다. 교주를 잡고 보니 사실 과거에도 여러 가지 범죄에 연루됐던 것들이 많았던 거예요. 특히나 그 옴진리교가 사실 이 정도 확장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피해자들을 모아서 도와주는 어떤 변호사가 있었다고 하는데 피해자들을 도와주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이 변호사 일가족을 살해하고 암매장하는 사건도 있었고요. 또 옴진리교의 일부 지회를 이제 없애는 그런 재판 소송이 있었는데 그 소송을 담당하는 판사를 이제 살해할 목적으로 그때도 이제 살인가스를 살포해서 7여 명이 사상한 사건이 있었어요. 이것 외에도 20건 정도의 다른 범죄도 이제 밝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남은 공범 1명까지 일본 정부가 집요하게 상당히 오랫동안 추적을 해요. 그래서 마지막 공범은 17년 후에나 잡힙니다. 그리고 이 사건으로 480여 명을 검거하고 실제 재판으로 넘겨진 인원은 190명 정도가 이제 기소가 엄청 실제로 큰 돼요. 사건이네요. 네.
그래서 이게 사람들이 더 놀랐던 게 이제 이렇게 사람들을 검거해보고 경찰서 앞에 포토라인에 서고 이랬던 사람들 중에 대다수가 다 어느 정도 사회에 어느 네. 정도 기반 잡은 사람들. 성실한 의사였거나 평범한 회사원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뭔가 좀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자행했을 테러라고 생각했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거에 사람들이 한 번 더 놀라게 됩니다. 정말 평범한 사람들이 좀 믿기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옴진리교를 통해서만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다. 핵전쟁이나 뭐 인류 멸망 이런 것들을 항상 얘기하면서 신도들에게 어떤 공포심을 자극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공포심을 느끼게 하고 주변과 단절을 시키는 과정에서 더욱더 이 믿음을 이제 강화하는 그런 작업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 재판이요. 최종적으로 2011년 11월에 이 교주를 포함한 주동자 13명에 대해서 사형 판결이 확정이 되거든요. 그리고 사형이 실제로 집행이 되는데 집행되는 시점은 2018년 7월에 집행이 되고 총 사건 발생일로부터 사형 집행될 때까지 시간이 한 23년 정도 걸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인간의 좀 취약함을 파고드는 게 이런 잘못된 믿음인 것 같고 실제로 재판 과정에서 이제 교주를 제외한 다른 공범들은 나는 교주한테 세뇌당해서 이런 행동을 한 거다. 나는 심신미약이다. 라는 주장을 했었어요. 그렇겠죠. 근데 당연히 받아들여지지 않고 실제로 이들이 어떤 범행을 하면서도 위법성은 인식을 했을 것이고 그럴 때마다 스스로 자기 합리화를 했던 게 인류를 구원하는 일이다. 내가 하는 일은. 그런 식으로 오히려 본인들의 행동에 대해서 스스로 합리화를 하면서 이런 범행을 저질렀던 거죠.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죠. 우리나라에도 있었어요. 정말 이런 말도 안 되는 되게 웃으실 수도 있는데 진돗개를 숭상하는 모시는 진돗개교 사건이라고 있었어요. 진돗개교. 네, 2014년에 이제 일어났던 일인데 2014년 8월 14일에 수상한 아동 실종 신고가 경찰에 접수가 돼요. 아들을 잃어버렸다라고 막 울어요. 어떤 엄마가 와서. 근데 그 아이를 어디서 언제 잃어버렸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아이가 잃어버린 시점이 이미 한 달이 지난 거예요. 네. 그럼 그동안 신고 안 하고 뭐 했냐라고 물어보니까 내가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라고 얘기하고 조금 수상한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경찰 입장에서도 단순 실종 사건은 아니겠다라는 생각으로 이 아이의 행방을 막 찾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주변의 그 아동 보호시설 뭐 140여 군데도 조사를 해보고요. 엄마라는 최 씨 주변도 많이 탐문을 해요. 그런데 한 5개월 동안 계속 수사를 해봐도 전혀 어떤 혐의점이라든지 의심할 만한 부분을 결국 찾지 못해서 이 사건이 이제 미제로 남게 되거든요. 근데 미제로 남게 되었다가 2016년 2월에 이제 이 사건이 다시 이제 수면 위에 네. 떠오르게 되게 돼요. 왜 떠오르게 돼요? 당시에 2016년 2월에 그 미취학 아동인데 뭐 실종된 아이들을 좀 집중적으로 조사를 했다고 해요. 근데 그 과정에서 실종 신고된 이 사건이 다시 이제 경찰이 보게 되고 이거는 단순 실종 신고가 아니겠다라는 판단에서 다시 한번 조사를 하게 돼요.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엄마 최 씨가 아이가 실종했다고 하는 시점을 전후해서 한 15일치의 그 휴대전화 통화 내역을 보는데 이상하게 그 통화의 상대방들이 강서구의 한 다세대 주택에 다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너무 이상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 다세대 주택을 살펴봤더니 사람들이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특별히 어떤 범죄 혐의점은 바로 찾을 수 없는 것 같았어요. 근데 그러다가 그 단체에서 탈퇴했다는 사람 하나를 만나게 돼요. 그래서 어렵게 경찰이 이 사람을 설득을 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확인을 하게 되는데 놀랍게도 이 사람이 증언하는 것은 2014년 7월에 한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를 교주격인 A라는 사람이 폭행을 하다가 사망을 했고 야산에 묻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 강서구 다세대 주택에 살고 있는 이 단체가 진돗개를 모시는 사이비 종교 집단이었던 걸로 밝혀지게 된 거예요. 악귀에 씌였다면서 3살 아이를 때려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사이비 종교 집단이 범행 3년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주택가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는 이들은 영물로 여기는 진돗개가 짖었다는 이유로 아이를 잔혹하게 숨지게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체가 뭡니까 진돗개교? 진돗개교가 그냥 진돗개를 모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진돗개가 숭상하는 거죠. 신인 건가요? 신인 거죠. 일종의 신인 거죠. 그러니까 진돗개한테 일단 다 존댓말을 해요. 먼저 내려가시지요, 이런 식으로.
또 사당도 마련해 놓고 진돗개를 위한 어떤 의식을 거행을 하고, 그리고 이 신도별로 각각 진돗개를 모시는 어떤 역할이 있었던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진돗개의 어떤 수건을 빨아주는 사람, 앉는 사람, 그리고 뭐 목욕시키는 사람, 이런 식으로 각각의 역할 분담이 있었고, 동네 주민들의 어떤 증언을 들어봐도 오시는 모습이 누가 봐도 사실 보였던 거예요. 일단 이상하다라고 느꼈지만 사실은 뭐 딱히 어떤 범죄 혐의점은 없었기 때문에 이상한 사람 정도만. 그 정도로만 생각을 했던 거였는데, 이제 알고 보니 그 진돗개를 숭상하는 그 잘못된 믿음을 가진 집단에서 아이를 학대하면서 이제 사망을 하게 한 사건을 이제 경찰이 찾은 거죠. 아이를 왜 학대했을까요? 처음에 진돗개가 아이를 보고 막 짖었다고 해요. 아이는 뭐 한 3살 정도 되는 아이였는데, 그때 이제 진돗개교회 교주 같은 사람이 진돗개가 이렇게 아이한테 짖는 거는 이 아이에게 어떤 귀신이 쓰여 있어서 그렇다. 이 귀신을 내쫓기 위해서 아이를 좀 때려야 한다라는 식으로 처음에는 가벼운 폭행으로 시작했다가 그 폭행 정도가 사실 당연히 심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아이가 사망한 날이 2014년 7월 7일이었다고 하는데, 그 당시에 아이가 좀 대소변을 못 가리고 계속 좀 칭얼대고 이러니까 좀 더 심하게 아마 때렸겠죠. 그렇게 돼서 아이가 갑자기 사망을 하고, 그 과정에서 친엄마가 다 보고 있었어요. 친엄마는 가만히 있어. 친엄마는 아무런 뭐 말리거나 그런 것들을 전혀 하지 않았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아들이 사망한 후에 이 사람들의 행동이에요. 이 사망한 아이를 흔적을 없애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전주의 야산에 이 아이를 묻기로 합니다. 그래서 아이의 시신을 묻어요. 묻고 다시 집으로 왔는데, 생각해보니 거기 멧돼지들이 많이 다닌다는데 멧돼지가 혹시나 아이를 묻어놓은 곳을 다시 파서 아이가 드러나면 어떡하지? 라는 그런 불안감이 엄습해왔나 봐요. 그래서 다시 이들이 내려가서 아이의 시신을 꺼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화장합니다. 아이의 시신을 불태워버리거든요. 그 과정에 엄마가 다 참여를 했어요. 그러니까 좀 믿기 어려운 일이지만 실제로 일어났었던 일이라는 거에 좀 충격적이죠. 이 엄마가 그럼 경찰에 왜 실종 신고를 했느냐? 그것은 그러니까 자기들의 범행이 발각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혹시나도 모를 수사에 대비한 어떤 그 혼선을 주는 그런 목적이었고, 실종 신고가 너무 늦은 거죠. 그렇죠. 이것까지 이 엄마는 이제 교주와 그 진돗개교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하게 됩니다. 근데 이들 처벌 어떻게 받았나요? 그 엄마 최 씨는 이제 10년 형이 선고가 되고요. 아이를 직접적으로 이제 학대해서 사망하게 한 사람은 13년 형이 선고가 되고. 그러니까 죄 질에 비해서는 어떻게 보면 형이 좀 형량이 적은 편인 것 같습니다. 좀 가슴 아픈 얘기네요. 이게 이렇게 좀 호응행나가잖아요. 이런 종교에 빠지는 심리가 뭘까요? 뭐 기본적으로 사실 사이비 종교에 빠지는 심리하고요, 사기 범죄에 속는 심리가 좀 유사한 메커니즘을 갖고 있어요. 앞서 옴진리교 같은 경우 겉으로 뭐 의사라든지 전문직 성공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외형적으로 그럴 뿐이지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결핍이 있어요. 해소하지 못한 그런 심리적인 문제가 있거든요. 여기 두 번째 상황적 요인이 겹치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뭐 옴진리교 같은 경우는 일본의 95년 당시의 그 시대 상황이 있고, 거기에 전반적인 삶에 대한 의미의 상실이라든지 뭔가 새로운 돌파구를 찾는다든지, 여기에 세 번째 이러한 상황을 노리는 이 범죄자들, 사이비 종교의 교주나 혹은 사기 집단이나 아주 촘촘하게 짜여진 전략이 들어갑니다. 처음에는 그냥 베풀어요. 당신 힘들지, 내가 들어줄게 라든지, 또는 그들이 갖고 있는 어떤 자존감, 낮은 부분들, 인정받고 싶은 욕구를 건드려주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는 이제 외부와 차단을 시키죠. 다른 제3의 의견을 못 듣게 해요. 다른 사람의 조언이나 개입을 못하게 만들어버리고, 그리고 나서 소위 말하는 본전 심리가 들어가는 거죠. 그때까지 내가 바친 게 있는데 만약에 여기서 당신이 중단하면은 다 날아가는 거야. 이 세 가지가 합쳐졌을 경우에 사실상 여기서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고요. 이 세 가지를 다 와해시켜야만 피해를 막을 수가 있죠. 뭐 종교를 선택하는 것은 개인의 정말 어떤 신념이고 개인의 선택 문제이거든요. 본인이 판단 능력이 미약해서건 환경적으로 취약해서건 이런 종교를 선택하고 본인이 그렇게 살겠다고 하면 본인이 책임져야 될 문제거든요. 근데 정말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이런 진돗개교 사건처럼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아이 같은 경우나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사람들이 그게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살다가 이렇게 억울하게 죽는 사건이 꽤 있다는 거죠. 러시아 시베리아의 크라스노야르스크주 남쪽에는 지상 낙원이라고 소문이 난 아주 한적한 농촌 마을이 있습니다. 너무 좋은데. 그죠? 좋다. 너무 좋다. 한 일주일만 있고 싶다. 약 20개의 군락을 이뤄 사는 이 농촌 마을의 주민들은요, 이곳을 유토피아라 부르며 외부와의 접촉을 최소화한 채 주로 마을 안에서만 생활했는데요. 이 마을의 격리된 생활 방식으로 인해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던 지난해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안식처로 각광받으며 이주 문의가 쇄도 코로나19 이후 마을 주민의 수가 3배 이상 급격히 증가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9월 22일 평화롭던 이 외딴 마을에서 갑자기 체포작전이 펼쳐졌습니다. 어머. 완전 무장한 군인들 아닙니까? 호송차, 버스, 구급차와 의료 대원이 마을 일대에 쫙 배치가 됐고요. 심지어 헬기 넉 대와 중무장한 특수부대, 러시아 연방보안국의 병력들까지 동원됐는데요. 저 정도면 테러리스트 진압하는 수준 아니에요? 그죠. 무슨 일이지? 궁금한데. 그리고 특수작전 끝에 현장에서 체포된 사람은 바로 이 마을의 지도자였던 세르게이 토로프였습니다. 설마. 아니 저런다고 그거 믿어요? 그는 바로 사이비 종교의 교주였는데요. 자신을 부활한 예수라 주장하며 이 마을의 크리스마스도 자신이 부활했다는 8월 18일로 지정. 그리고 빛의 종말이 가까이 왔고 종말이 오더라도 자신이 만든 유토피아에선 살아남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토로프가 예수를 사칭한 배경. 시베리아에서 교통경찰로 일했던 토로프는 1989년 직장에서 해고된 뒤 갑작스런 각성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으며 인류에게 전쟁의 폐해와 대혼란에 대해 가르치길 원하신다. 본인을 재림한 예수로 지칭했습니다. 당시 구소련의 해체로 혼란스러웠던 시대 상황 속에서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를 재림 예수로 믿고 따랐는데요. 그렇게 토로프는 1994년 추종자들을 이끌고 크라스노야르스크주 남쪽의 마을에 최후의 교회라는 사이비 종교단체를 설립. 러시아, 프랑스, 이탈리아 등 세계 각국을 돌아다니며 세계가 종말한다는 교리를 전파했고요. 저렇게 많이 왔어? CG 아니고? 한때 그를 믿고 따르는 추종자들이 무려 만여 명에 달하기도 했습니다. 진짜 세상은 요지경이다. 토로프는 신도들에게 철저한 채식을 강요했으며 소녀들이 남자 위에 군림하지 않도록 수줍음과 나약함으로 길들이는 등 독특한 교육 방식을 도입. 거기다 아픈 사람이 속출해도 외부와의 단절을 이유로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고요. 그렇게 병들어 사망하거나 자살하는 신도가 늘어나자 러시아 당국의 감시를 받게 됐는데요. 그런데 재림 예수로 추앙받던 그가 체포된 결정적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그는 신도들로부터 돈을 빼서 횡령하고 정신적인 학대와 폭력까지 가했던 겁니다. 그의 이런 추악한 혐의가 드러나면서 앞서 보여드렸던 체포 작전으로 긴급 체포. 저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사이비라고 하잖아요. 전 세계 이런 사이비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그 나약한 점을 파고 들어가지고 그 사람 갈취하고 그 사람한테 나쁜 짓 하고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더 혼란이 가중되는 것 같아요. 지구가 끝나는 날 19, 18위 공개합니다. 신세계를 꿈꾸는 몸의 사원. 1994년 10월 4일 캐나다 몬트리올 북부 모린 하이츠에서 불에 탄 시신 5구 발견. 10월 5일 스위스 서부 쉐이리 마을과 스위스 남부 그랑주 슈르살방에서 시신 48구 발견. 자, 이틀 사이에 캐나다와 스위스에서 총 53명이 한꺼번에 사망하는 이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아니 스위스랑 캐나다는 가까운 나라도 아닌데 되게 멀죠? 양쪽에서 이 여러 명이 사망한 사건이 관계가 있는 거예요? 이 스위스랑 캐나다는 가까운 나라도 아닌데 되게 멀죠? 양쪽에서 이 여러 명이 사망한 사건이 관계가 있는 거예요? 자, 더욱더 충격적인 거는요. 시신들 중 상당수가 특이하게도 죽음에 앞서 마치 모종의 종교의식을 치른 듯 장미와 십자가가 그려진 예복 차림의 둥근 대열로 누워 있었다라는 점입니다. 자, 그들이 입고 있던 예복은 태양의 사원이라는 사이비 종교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이거 사이비 종교에서 집단 자살한 것 같은데? 이건 뭐 지금 죽어야 천국 갑니다 뭐 이런 것 같은데? 맞아. 하지만 일부 시신에서 발견된 총상과 마약 주사 흔적, 또 일부 시신은 비닐봉지에 쌓여있거나 양손이 묶여있기도 했는데요. 이에 경찰은 이 사건을 집단 살해로 판단했고요. 살인 혐의로 교주 릭 주렛과 지도자 조셉 디 망브로를 수배했지만요. 얼마 가지 않아 이 두 사람도 시신으로 발견. 이 사건은 살해 사건에서 집단 자살 사건으로 수사 방향이 전환됩니다. 그리고 얼마 후 스위스의 한 사교 연구 전문가가 이날 태양의 사원으로부터 무덤 저편의 편지라는 서한을 받았다라고 밝힘으로써 시신으로 발견된 사람들이 살해된 것이 아니라 집단 자살했을 가능성을 높여주었는데요. 근데 손발이 묶여있죠. 뭐 비닐에 감싸져 있는 시신도 있었다고 하는 거 보니까 굉장히 찜찜한 상황이에요. 어떻게 보면 자살을 좀 강요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면 마약 주사했다는 흔적도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마약으로 정신을 못 차리게 하고 죽이면서 마치 이제 이 여기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같이 죽어야 된다 이런 걸 강요한 게 아닌가. 태양의 사원은 벨기에 출신의 심령치료사였던 교주 릭 주렛이 설립한 사이비 종교 집단인데요. 릭 주렛은 신도들을 모으기 위해 유럽 각지를 떠돌면서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조만간 말세와 함께 불의 심판이 닥칠 것입니다. 이 종말론에 심취한 신도들은 스위스를 중심으로 유럽, 캐나다 등지의 한적한 농촌 마을에서 비밀 집회를 가지며 모두 인류 멸망의 시나리오에 매달렸습니다. 종교가 아니라 종말론을 믿었던 거네. 그죠? 불안함을 또 이용했네, 그죠? 심지어 교주와 지도자들은 신도들로부터 돈을 착취하고 죽음을 강요하기까지 했는데요. 신세계에 가기 위해서는 죽음을 택해야 합니다. 그렇게 이들은 점점 말세가 다가온다는 생각이 들자 종말론 교리대로 모두 함께 자살을 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저 신도들은 교주한테 조종당해서 피해자예요. 그럼요. 그래서 죽은 거니까 이건 타살이나 마찬가지죠. 타살이죠, 타살. 네. 자, 그런데 더욱더 안타까운 점은요. 태양의 사원 신도들은 이 충격적인 집단 자살 사건이 벌어진 후에도 소규모 비밀 결사체를 이루어 계속 비밀 집회를 이어왔다는 것입니다. (2000년 3월 17일) 오전 우간다 수도 캄팔라에서 남서쪽으로 약 320km 떨어진 카누 응구의 한 교회에서 화재가 발생. 이 화재로 무려 500여 명의 신도들이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어우, 끔찍하다. 500여 명. 와. 그런데 말입니다. 일주일 뒤인 3월 24일 카누응구의 인근 지역 부흥가에서 무려 153명의 시신 발견. 그리고 사흘 뒤 루가치에서는 155명의 시신이 발견되는 등 열흘간 무려 900여 명의 집단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열흘에 900명. 당시 희생자들은 한 사이비 종교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1980년대 이후 우간다를 비롯해 아프리카의 수많은 사람들이 내전과 기아, 에이즈 등에 시달렸는데요. 그리고 이런 혼란스러운 틈을 타 신흥 종교와 사이비 종교가 성행. 1989년 신의 10계명 부활이라는 사이비 종교가 등장했습니다. 인간들이 성서의 10계명을 제대로 실행하지 않아 1999년 12월 31일 종말이 올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예언이 불발되자 1999년이 아니라 올해 2000년 3월 17일이 지구 종말의 날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2000년 3월 17일 성모 마리아가 나타나 신도들을 천국으로 인도한다며 사람들을 현혹시켰고요. 결국 집단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의 결말을 택했던 겁니다. 결국에는 약간 그 심리적 고리를 이 사람들이 이용한 거라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아니, 어느 종교가 자살을 권하겠습니까? 어느 종교? 그런데 여기서 더 소름 돋는 건요. 3월 21일 우간다 경찰의 발표에 따르면 화재 발생 직전에 종교 지도자들이 밖에서 놀던 아이들을 건물 안으로 데려갔다는 증언을 확보. 뭐야? 또 성인 시신 6구에서 폭행의 흔적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이건 명백한 그냥 살인이고요. 그렇죠.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은 또 무슨 잘못입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종교라고 포장만 했을 뿐 세상과 사람들을 어지럽히는 혹세 무민일 뿐입니다. 지구가 끝나는 날 19, 16일을 공개합니다. 종말을 예언한 양치기 소년?
2011년 5월 21일 미국의 F라디오 방송국 앞에는 100여 명의 취재진이 몰렸고 사람들이 카운트다운하며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보통 새해가 시작될 때 카운트다운 하잖아요. 많이 하죠. 뭐 이 동네 큰 행사가 있었던지 아니면 뭐 대단한 사람이 왔었던 건가요? 사람들이 라디오 방송국 앞에 모인 이유, 이 라디오 홈페이지에 게재된 하나의 글 때문인데요. 심판의 날, 선택받은 사람들은 휴거되어 하늘로 올라가고 나머지는 불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적힌 8쪽짜리 예언서였습니다. 종교가 아니라 방송국이 그랬다는 게 정말 의외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 믿는 분들이 요 앞에서 모여서 카운트다운을 한 거잖아요. 이 라디오를 통해서 종말을 예언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라디오 방송국의 설립자이자 당시 미국 최고의 성경 이론가라는 명성을 가진 해롤드 캠핑이었습니다. 유명한 사람이었구나. 캠핑의 종말 예언을 믿은 사람들은 직장이나 학교를 그만두고 전 재산을 처분하기도 했습니다. 이혼, 또 자살까지 할 정도로 그를 맹신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그가 종말일이라고 예언한 날짜 2011년 5월 21일 모두가 알다시피 아무 일도 없었잖아요. 예언이 틀리자 그는 자신의 방송국에도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틀 뒤인 23일 사실 5월 21일은 보이지 않는 심판의 날이었습니다. 앞으로 5개월 동안 지진, 또 화산 분출 등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지구는 10월 21일에 멸망합니다. 이에 일부 사람들은 뭐야 이거? 예언이 맞은 적이 있긴 한 거야? 아니 지금 보니까 완전 거짓말지기 양치기 소년이랑 다를 게 없네? 라며 더 이상 캠핑을 믿을 이유가 없다는 반응을 보였고요. 그런데 2011년 종말 예언 전에도 그는 1994년 9월 6일 종말이 일어날 것이라며 틀린 예언을 했었다고 합니다. 이런 사이비 교주도 있었어요. 어떻게요? 내가 기도로 막았다고. 참신하다. 아니 이게 종말이 안 왔잖아요, 목사님. 어떻게 된 겁니까? 제가 기도로 막았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더 막 우와 우리 목사님 이렇게 되겠네. 그가 또다시 밝혔던 10월 21일 종말 예언까지 틀리자 이 캠핑은요. 라디오와 웹사이트를 통해서 공개적으로 사과문을 발표하며 더 이상 종말을 예언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지구가 끝나는 날 19, 15위 공개합니다. 그들이 9년간 뭐뭐 된 이유. 자, 2019년 10월 네덜란드 드렌터주에 위치한 한 술집을 찾은 20대 남성 얀존 반 도르스텐. 긴 머리에 지저분한 수염까지 누추한 행색의 얀은 어눌한 말투로 맥주를 주문한 뒤 연거푸 들이켰는데요. 그리고 나서는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뭐 노숙자인가요? 자, 그의 사연을 들은 가게 주인은 자신의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유, 얀과 남매들이 무려 9년간 감금되어 있었으며 제발 이 상황을 끝내게 해달라며 도움을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아이고, 누가 감금을 한 거지? 감금이 돼 있었구나. 왜 어떻게 9년이나? 무슨 사연이 있는 거예요? 자, 그의 얘기를 들은 가게 주인은 그 즉시 경찰에 신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는데요. 집 안에는 거실 천장 뒤 숨겨진 비밀 계단이 있었습니다. 어머머. 그리고 그 계단 끝 지하실엔 얀의 말대로 18에서 25세 사이의 남매 5명이 감금돼 있었던 겁니다. 어떻게 그래? 아니 근데 누가 이 남매들을 그럼 감금한 거예요? 6명의 남매를 9년이나 감금한 사람은 놀랍게도 그들의 아버지, 게리트. 아빠, 바깥 세상엔 우리 말고 다른 사람은 없어요? 우리가 이 세상의 유일한 생존자란다. 그래도 답답한데 우리 밖에 나가면 안 돼요? 밖에 나가면 나쁜 영혼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절대 안 돼. 이 세상은 곧 종말이 올 거라고. 과거 사이비 종교에 심취해 잘못된 믿음을 가지게 된 게리트는요. 공범인 조세프와 함께 세상이 종말한다며 남매들을 감금, 농장 텃밭에서 난 채소 등 자급자족을 통해 생활하게 했습니다. 자, 그런데 공범 조세프는 남매들을 감금해 놓고 자신은 평범한 몫으로 생활했고요. 아버지 게리트는 태연하게 SNS 활동까지 했습니다. 근데 아무리 자기가 아버지라고 해도 막 그렇게 애들의 미래를 자기 마음대로 막 그래도 돼요?
자, 그런데 정말 추악하게도 아버지 게리트는 남매들이 어릴 때부터 이 불결한 영혼이 몸에 들어간다며 학대를 일삼기까지 했습니다. 자, 그리고 종말론을 빙자한 9년간의 악행은 6남매 중 첫째인 얀이 탈출하면서 세상에 탄로났고요. 자, 그런데요, 정말로 안타까운 것은 오랜 세월 세뇌당한 남매들 중에 일부는 학대를 당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한 채 구조된 후에도 지금까지 아버지의 말이 옳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은 풀려난다 한들 이 사회에 적응해서 살 수 있겠냐고. 다시 아빠 찾아가 봐 걱정이야. 지구가 끝나는 날 14일을 공개. 모모모 대 미 정부의 전쟁. 1993년 4월 19일 텍사스주 웨이코. 한 무장 집단과 무려 51일째 대치 중이던 미 연방경찰 FBI와 폭발물 단속국 ATF 등 약 900명의 연방 수사기관 요원들은요, 미 육군의 최정예의 탱크를 투입해 대대적인 진압 작전을 벌였는데요. 이 정도면 진짜 무장 테러 집단 하나 점령하러 간 거 아니에요? 텍사스 한복판에서 흡사 전쟁을 방불케 하는 진압 작전이 벌어진 이유. 이 종말론을 신봉하는 사이비 종교 집단 다윗파의 교주 데이비드 코레시와 그의 추종 세력을 진압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얼마나 세력이 크면 저렇게 했을까. 자, 그렇습니다. 다윗파의 교주 코레시는 스스로를 인류의 마지막 선지자이자 재림 예수라 칭하며 신도들을 모았고요. 급기야 80년대부터는 100여 명의 신도들과 웨이코에서 집단 생활을 시작. 뿐만 아니라 신은 내게 하나님을 위한 군대를 구성하고 마지막 날을 준비하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자, 교주 코레시는 종말을 앞두고 전쟁이 벌어진다며 수류탄, 권총, 기관총, 자동화기 등 불법으로 총기를 거래하고 신도들을 무장시켜 군대까지 조성했습니다. 한편 미 연방 수사기관들은 수년간 교주 코레시와 다윗파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왔고요. 결국 1993년 2월 28일 다윗파가 더 큰 사회혼란을 야기할 것을 우려해 불법 무기 소지 혐의로 체포작전에 돌입했습니다. 그런데 무장한 교주 코레시와 추종 세력들은 격렬하게 저항하며 총격전까지 벌어졌는데요. 자, 이 과정에서 4명의 요원과 다윗파 신도가 숨졌고요. 무려 51일 동안이나 무장 대치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미 정부는 결국 수백 명의 병력을 투입해 강경 진압을 결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어린아이와 임신부를 포함한 76명의 신도들이 사망하는 비극이 벌어졌고요. 이 사태의 주범인 교주 코레시 역시 현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우간다, 캐나다, 스위스 사례를 봤습니다만 오지도 않을 종말을 주장하는 교주 때문에 애꿎은 목숨이 이렇게 희생이 된 거잖아요. 난 그게 너무 화가 나는 것 같아요. 네, 종말론으로 일어난 이 비극은 미 전역에 생중계됐고요. 사건 후 한 언론에서는 논평을 통해 태양은 검게 변하지 않았고 달도 붉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세상은 그들의 예언자가 약속한 대로 끝났습니다. 라며 씁쓸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세상에 정말 끔찍하고 잔혹한 범죄가 많지만 우리 어른들이 지속적으로 큰 관심을 기울여야 할 아동 학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아동 학대하면 정인이 사건이 가장 먼저 떠오르실 거예요. 생후 8개월밖에 안 된 아기가 입양되어 온 지 271일 만에 그 양부모가 가혹한 학대 행위를 계속해왔고 결국 목숨을 잃었는데 살인죄로 기소하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가 들리고 그래서 과거에 이런 아동에 대한 그 살인 행위도 집행유예형을 받는 경우가 많았고 도저히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해서 살인죄보다 더 형을 무겁게 징역 7년 이상 형을 받는 아동 학대 살인죄가 만들어집니다. 이게 정인이법인데 이후에도 유사한 사건 계속 발생을 하고 있고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사건은 2015년에도 참 안타까운 아동 학대 사건이 있었죠. 인천에서 발생한 사건인데요. 한 슈퍼마켓 주인의 경찰 신고 전화로부터 이 사건이 이제 밝혀지게 됩니다. 이 슈퍼마켓에 아이가 한 명 들어오는데요. 슈퍼마켓 주인은 이 한눈에 보기 한 6살 정도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 아이는 놀랍게도 11살이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상황이 되었느냐. 이 아이는 자기 아버지, 친부,
그다음에 아버지의 동거녀, 그리고 동거녀의 친구, 요렇게 이 세 어른에게서 지속적인 이제 학대를 받았던 것인데요. 거의 뭐 2년 넘는 기간 동안 이런 지속적인 학대를 받으면서 11살짜리 어린이가 4살 아이 평균 몸무게 정도에 해당될 정도로 너무나 영양실조에 걸려 있었고요. 그다음에 발견 이후에 의학적인 진단 치료 검사를 해보니까 늑골이 2개가 부러져 있었고 온몸에 심각한 멍이 든 이런 상태였습니다. 이 아버지는 게임에만 집에 있어 몰두하면서 자기가 생각했을 때 뭐 말을 안 듣는다든지 귀찮게 한다든지 이러면 주먹, 발로 마구 때리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이 행거, 옷 거는 거 있잖아요. 그 쇠파이프로도 막 때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어린아이를 며칠간 밥을 안 주고 굶기기도 했고요. 그리고 손 노끈으로 막 묶고 결박을 한 채로 이 뒷 베란다, 창고 같은 거 이런 데 막 감금해 두기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가 너무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배가 고파가지고 묶여있던 노끈을 가까스로 풉니다. 그리고 이 높은 2층 베란다를 탈출을 해가지고 땅으로 내려와서 가까운 슈퍼마켓에 들어갔었던 거예요. 11살 여자아이가 배가 너무 고파서 맨발로 집에서 탈출했는데 몸 곳곳이 멍들어 있었고 친아버지와 동거녀가 2년 넘게 집에 가둬놓고 이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소녀의 키는 120cm, 초등학교 5학년 나이인데도 몸무게는 4살 평균인 16kg에 불과했습니다. 지난 12일 낮 자신의 집인 빌라 2층의 세탁실에서 가스배관을 타고 탈출했습니다. 집안 욕실과 세탁실에 갇히길 수십 차례, 동거녀와 살며 인터넷 게임에 빠져 산 아버지는 딸이 남은 음식을 찾아 먹으면 매질을 했고 일주일 넘게 밥을 주지 않을 때도 있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아니 이게 학대가 굉장히 심한 경우인데 주변에서 눈치를 못 챘을까요? 범죄 심리학자들 다수가 아동 학대 피해자 분들을 이제 생존자라고 불러요. 예, 가장 일상적이면서도 함께 사는 가까운 사람에 의해서 벌어지기 때문에 잘 드러나지가 않죠. 결국 아주 심각한 중상해나 커다란 사건이 되어서야만 밝혀집니다. 그래서 아동학대는 어떤 범죄보다도 암수 범죄가 많죠. 그리고 실제 아동학대의 80%는 그렇게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아동학대가 80%고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래서 이 사건을 계기로 정부에서는 장기 결석 아동들, 학교에 가야 하는데 오지 않는 아동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학대를 당한 딸은 학교를 2년 넘게 결석했지만 교육당국의 손길은 미치지 못했습니다. 아동관리에 허점이 드러난 건데요. 정부가 부랴부랴 장기 결석 학생에 대해 전수조사에 나섰습니다. 요즘 아동학대에 대한 그 법과 그 인식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 여전히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여전히 부족합니다. 네. 여전히 부족하고요. 앞서 제가 이제 생존자라는 표현을 말씀드렸지만 사실 아동학대는 그 자체가 트라우마로 작용하고 상당히 심각한 그런 피해 후유증으로 남게 되죠. 2013년에 미국 여러 대학에서 한번 연구를 해봤어요. 아동학대 피해자들과 아동학대를 당하지 않은 아이들 사이에 그 fMRI라 그래서 자기공명 영상으로 뇌를 이제 촬영을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아동학대 피해자들에게서 나타나는 독특한 현상이 전전두엽하고 해마 부위를 연결짓는 곳에 손상이 많이 발견이 됐어요. 그 영향은 뭐냐면 불안, 두려움, 초조 이런 것들을 잘 이렇게 견뎌내기 힘들게 되고요. 정서 관리가 어려워지고 상당히 좀 장기적인 후유증이 남을 수 있는 그런 상처가 발견이 되는데 문제는 과거엔 대놓고 폭력과 학대를 저질렀다면 이제는 아동학대가 처벌받는다는 걸 아니까 몰래 숨어서 그리고 지능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부위에 대한 폭력과 학대를 저지른다든지 정서적 학대를 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어서 결국 아동이 받는 충격은 다른 아이들은 나보다 행복하게 살고 있는 것 같은데 나만 이렇게 괴롭고 모욕당한 것 같아 라는 느낌을 갖고 있다면 이 외부적인 몸의 상처는 없어도 마음의 상처는 더 심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친권자, 양육권자들로부터 아이들을 지켜주고 새롭게 그 나이 또래 맞는 애정과 관심과 양육을 해줄 사람에게 보호를 제대로 찾아서 연결해 주느냐? 그렇지 못하고 있죠, 아직까지.
이제 막 범죄 영화 같은 거 보면 가정 폭력이나 아동 학대를 당했던 경험에 범죄자들이 꽤 있었거든요. 실제적으로 피해자였던 사람이 나중에 가해자가 되는 경우가 있나요? 그 우리가 잘 아는 연쇄살인범들 유영철, 정남규, 강호순 아동학대 피해자입니다. 어린 시절에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런 강력범죄자들에게 면죄부를 줄 수는 없어요. 조소도 안 되고 정당화의 논리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아동학대 피해를 당한 절대 다수는 절대로 내가 당한 거를 다른 사람에게는 하지 않겠어라는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의지로 다른 사람을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사람 모범적인 시민이 되는 경우가 가장 많고요. 또 다른 분들은 그 학대 피해 후유증을 잘 이겨내지 못하고 아동학대 피해 후유증을 안고서 우울증이라든지 정신과적인 질환을 앓으시면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그 다음에 다수고요. 아주 극소수가 자신이 받은 아동학대 피해를 학습을 하죠. 그리고는 다른 방법은 자기가 알지 못하니까 자기에게 욕구 불만이 생기거나 분노가 생기거나 또는 갈등이나 누군가와 다툼이 생기면 그걸 자기가 받은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학습한 내용을 학대하고 폭력을 저지르게 되는데요. 가족 내 문제이기 때문에. 예. 이 아동학대만큼이나 또 많은 관심을 받는 범죄가 소년범죄. 중학생이 또래 학생들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했습니다. 수입차를 밤마다 훔쳐 타고 다닌 10대 친할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10대 형제가 나란히 구속됐습니다. 요즘 뭐 한 드라마 때문에 되게 화제가 되고 있긴 한데 보면서 우리가 참 답답한 심정들을 많이 경험하셨을 텐데 정말 아동학대 못지않게 소년범죄도 지금 굉장히 중요한 우리 사회 화두가 되고 있죠. 근데 이 범죄를 저지르는 이 소년들, 청소년들을 보니까 굉장히 예민한 시기에 약간의 어떤 고립감을 느끼면서 범죄를 시작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이제 학대도 마찬가지고 가정에서의 고립, 또 어떤 사회적 관계에서의 고립 이런 것들 경험하면서 이제 범죄에 빠져들게 됩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사건 중에 하나는 프로파일링을 시작한 초창기인데 2001년도에 발생한 사건인데요. 저한테 이제 요청이 왔었어요. 분석을 좀 해달라고. 그래서 이 범인이 체포된 이후에 직접 가서 그 범죄자와 면담을 장시간 했던 사건입니다. 사건 내용을 이제 소개를 들어보면 이 아이의 부모는 24시간 운영하는 식당을 갖고 계셨어요.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하시면서 그 아이가 둘이 있었는데 이제 14살 된 큰아들과 11살 된 둘째 아들이 집에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날 아버지가 집에 돌아와서 보니까 아이들이 집에 있어야 되는데 소리가 없어요. 그래서 작은 방에 문을 열어봤더니 이 11살 된 둘째 아이가 그냥 누워있는 상태에서 뒷머리를 강력한 둔기로 공격을 받아가지고 피가 그대로 고여있는 상태로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는 이제 놀라서 이 아이를 들쳐업고 그냥 병원으로 갑니다. 하는데 이미 사망을 한 거죠. 근데 사망한 시간이 꽤 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된 건 뭐냐면 이 있어야 될 형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그 현장에 투입된 수사팀에서는 누군가 침입을 해가지고 둘째 아이를 살해하고 큰 아이를 유괴해 갔을 것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수사를 접근을 합니다. 그런데 수사에 착수한 수사팀에서는 얼마 후에 바로 사라진 이 형을 강력한 용의자로 지목을 하고 그 수사를 전개를 합니다. 일단 이제 드나든 사람들에 대한 흔적을 찾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할 것이 이제 경찰에서 CCTV 수사를 했는데요. 사망 추정 시간이 지나서 얼마 후에 이 큰아들이 가방을 메고 유유히 혼자 걸어 나가는 것이 CCTV에 찍힙니다. 그래서 이 아이의 그 일기장이나 이런 흔적들을 이제 봅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그랬더니 이 아이가 좀비라는 이름으로 미니 홈피를 운영을 하고 있었어요. 거기에 보니까 군대 갔다 와서 살인을 마음껏 즐기는 것이 나의 꿈이다. 그래서 나는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손도끼를 구입을 해왔다. 손도끼를 구입해서 침대 밑에 놓아두었는데 너무 기분이 좋다. 이런 글들을 이제 발견을 합니다.
더군다나 이제 거기에서는 더 그 충격적인 것은 이제 가족하고 내가 더 이상 정이 들면 안 되겠다. 그게 그냥 아이들이 생각하는 중이병 차원을 정말 넘어선 거 아닙니까? 완전히 그 넘어선 정도면? 거죠. 이 네. 정도는 사실 표교 씨 잘 알겠지만 이 정도의 사회적 분노라는 거는 보통 30대를 전후해야 그동안 쌓인 분노가 표출되는 정도인데 14살 아이가 이런 걸 쏘나도 그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런 흔적만 가지고 어떤 일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판단하기는 굉장히 위험하죠. 그래서 조사를 해보다 보니까 결국 이제 학교 친구들한테도 이런 살인에 대한 이야기들을 그동안에도 쭉 해왔는데 친구들은 뭐 좀 이상한 아이야. 뭐 그냥 뭐 별종이야. 뭐 이 정도로 그냥. 그렇죠. 또 한 가지 충격적인 것은 장래희망에 살인업자라고 써놨었어요. 네. 그래서 이 선생님은 이것을 간과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부모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아이가 좀 치료를 거를 개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치료 받아야죠. 근데 이 부모님은 우린 너무 화목하고 원하는 걸 다 해주고 이렇게 지냈는데 정신과 치료를 받으라고 하니 이거 참 난감했던 거죠. 부모 입장에서 이해가 안 되는. 원인을 찾지도 못하겠고 이런 이제 상황이 전개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런 흔적들을 찾고 시작을 하던 중에 배회하고 있는 아이를 이제 체포를 합니다. 그때 가방 속에 동생을 살해한 손도끼를 그대로 넣고 있었어요. 그 가방을 메고 있었던 거죠. 이렇게 해서 체포가 됩니다. 초등학생은 동생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형이 어젯밤 붙잡혔습니다. 광주시 계림동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살해 사건의 용의자로 사건 발생 14시간여 만에 검거됐습니다. 양군은 잠을 자고 있던 동생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아니, 왜 살해했을까요, 동생을? 그 왜 하필 타겟이 동생이 돼야 했을까요? 면담을 할 당시에 들은 이야기들을 좀 이제 전달을 해드리자면 이렇게 이제 살인을 너무 하고 싶다는 생각이 어느 날부터 이제 발전이 되어가기 시작을 하면서 이 아이가 당시 이제 체격이 굉장히 작았어요. 키도 작고 몸집도 작으니까 매일 팔 운동을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공격을 하다가 실패를 하면 너무 왜소하기 때문에 다시 공격을 받으면 실패하니까 열심히 운동을 하고 이 손도끼를 가지고 막 달려가면서 나뭇가지를 막 이렇게 쳐서 연습을 하는 거죠. 근데 이 기간이 1년 정도 되니까 이제 자신이 생긴 거예요. 아, 1년 동안 그걸 연습을 한 거예요. 연습해서 자신이 생겨가지고 이제는 실행을 해야 되겠다. 그런데 될지 안 될지 궁금한 거예요. 그 희생자가 바로 이 동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엎드려서 잠을 자고 있는 동생을 말씀드리기도 어렵지만 손도끼로 뒷머리를 내리쳐서 이제 살해를 하고 동생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그의 표현에 의하면 아 이제 내가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너무 기분이 좋아서 동생한테 잘 가라 라고 인사를 하죠. 왜 동생을 죽였어요? 제가요 감정으로 사람을 죽인다면요 친구들 좀 싫은 친구들 죽였을 텐데 걔가 사람이니까 인간이란 것이 얼마나 나약했을까 해갖고 한번 해봤죠. 그래서 이 아이는 나와서 그렇다면 어떤 일들을 했느냐를 이제 경찰에서 추적을 하면서 면담을 이어갔더니 누군가 이제 오토바이를 탑니다. 좀 태워달라고 해서. 네. 그래서 태워서 가던 사람이 이제 내려가지고 잠깐 소변을 보는 사이에 실행을 하려고 꺼냈는데 갑자기 사람이 나타나서 이제 중단을 하고요. 네. 또 내려서 이제 그 대상자를 찾기 위해서 돌아다니다가 밤늦게 이제 답변하게 소변을 보고 있는 술이 취해서 있는 사람을 보고 실행을 하기 위해서 들었는데 마침 유리 거울 같은 게 있어가지고 자기 모습이 비쳐서 보이니까 놀라서 또 중단을 하죠. 저는 살인이고 죽음이고 그런 게 좋았거든요. 재밌다 그런 거. 기분이 좋다는 느낌이 들고 흥미가 있었어요. 저는 정말 지금까지 그 1000명이 넘는 범죄자를 만났지만 어떤 일을 하고 싶냐 나오면 라고 했더니 이런 말을 하는 아이는 처음 봤어요. 한 명씩 죽이는 것이 재미가 없을 것 같고 건물이 폭발하거나 이렇게 여러 사람이 죽는 모습을 너무 보고 싶어요. 이건 마치 이제 나의 장래희망을 얘기하듯이
이거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됐을 것 같지는 않고 뭔가 컨텐츠를 보거나 좀 그런 거에 영향을 받은 것 같다는 느낌이 그래서 강하게 들거든요. 영향을 많이 받았고요. 네. 특히 이제 그때 표 교수도 언론에 한번 인터뷰를 이 사건 가지고 했었어요. 그랬죠. 예. 그 당시에는 언론에서는 그 답을 찾으려고 게임에 몰입하게 됩니다. 게임이 이렇게 했다. 게임에서 하는 것들을 현실에서 그대로 적용하려고 했다라고 섣불리 진단을 하면서 맞아요. 게임 중독의 원인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상 전혀 학술적이거나 의학적인 근거는 없는 거예요. 네, 그렇죠. 어느 한 가지에서 답을 찾으려는 그 자체가 사실은 맞아요. 섣부르고 그럴 위험한 수 겁니다.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그 와중에라도 이렇게 이 아이가 처한 환경적인 요인이 뭐가 있었느냐를 자꾸 들여다보고자 하는 노력을 하는 거고요. 그렇죠.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 부모가 뭐 잘했다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경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제 아이를 돌볼 시간이 없었던 거죠. 교대로 집에 와서 잠을 주무시고 또 일을 하러 가고 케어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졌고 결국은 그것이 이제 방임의 결과로 나타난 거죠. 그래서 저는 안타까웠던 것 중에 하나는 아버지나 어머니가 들어올 시간이 있대요. 저녁에 뭐 한 10시, 11시쯤 되면 두 분이 교대를 하면서 들어오시는데 막 온몸에 막 휴지를 감고 미이라처럼 앉아있기도 하고 그러면 이 아버지나 어머니가 와가지고 아이고 우리 아이가 의사 가달려고 그러나 이렇게 그냥 말 한마디를 하면 또 주무시고 일을 하러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관심이네요. 근데 결국은 이제 무관심이라는 결과로 나타난 거죠. 근데 사실은 이 아이의 이런 행동들 여러 에피소드가 있지만 대표적인 이런 행동들은 아이가 부모 옆에 가고 싶은 생존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좀 봐줘요. 그 엄마 아빠 눈에 띄고자 하는 건데. 네, 생존의 그렇죠. 어떤 시그널 관심을 받고자 하는 거죠. 근데 부모도 결국에 열심히 일해서 돈 많이 벌어서 자식을 잘 키우고 그럼요. 싶은 마음으로 그랬을 텐데요. 그러니까 네. 이제 이렇게 이제 고의적인 방임은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국가가 좀 더 그런 고립된 환경에 있는 아이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은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한 아이를 키울 때 뭐 모든 마을이 필요하다,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은 맨날 하지만 실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잖아요. 누군가 단 한 사람이라도 언제나 이 사람은 나를 생각하고 있어라는 누군가 한 사람과의 애착이 끝만 있어도 그런 범죄는 안 생긴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사례 같은 경우는 없어요. 부모님은 마음은 있으시지만 그런 애착을 형성할 수 있는 정신적인, 체력적인 여력이 전혀 없는 거예요. 학교도 오직 진학과 성공에만 초점을 맞추지 이 아이 한 명이 그러한 제대로 된 인격체로서 주변 사람과 소통하면서 사회화가 잘 되고 있느냐? 이거 우리 교육 체계가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우리 한번 이 사건을 통해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맞아요. 그러면은 형량은 어떻게 받았나요? 형량은 일단 소녀법이 적용이 돼가지고 이 사건은 재판은 비공개로 진행이 됐고요. 네. 4년 단기보호 처분을 받았습니다. 4년. 사실 수위가 높은 범죄였는데 처벌 논란이 꽤 있었을 것 같아요. 4년이잖아요. 보호처분. 성사미성년자니까 촉법소년. 표정 교수님은 촉법소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촉법소년 문제 간단치가 않죠. 근데 강한 처벌만이 해결책은 아닌 것은 분명하지만 촉법소년 문제 간단치가 않죠. 근데 강한 처벌만이 해결책은 아닌 것은 분명하지만 가학적이고 강력한 범죄에 대해서는 오히려 처벌이 피해자에게도 그것이 어떤 회복 효과를 주진 않겠지만 그나마 회복의 출발점은 될 수 있거든요. 나에게 이런 행동을 한 가해자가 정의 심판을 받았고 처벌을 받았어 라는 것은 심리적 치료를 할 수 있는 첫 출발점은 돼요. 그런 출발점은 되기 때문에 강력범죄를 저지른 경우라면 온당한 처벌을 무겁게 받아야 한다. 그렇지 않고 또 주변의 잘못, 성인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행해진 그러한 청소년 범죄라면 그들에게는 환경 개선이 더 중요하다. 그것이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소년범 같은 경우는 좀 다른 방식으로 우리가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소년법상 19세 미만을 소년이라고 하고 그 사이에도 여러 가지 나이로 분류가 되는데 10세가 되지 않은 아이들 같은 경우는 아무리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되지 않고요. 그리고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 이 사이에 있는 소년 범죄자들을 우리가 촉법소년이라고 많이 불러요. 근데 촉법소년의 연령을 더 낮추는 자는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아무것도 아직 실행된 건 없어요.
이 형사 미성년자는 사실 14세 미만 되게 오래됐고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그게 50년대, 1950년대. 53년에 형법 제정되고 한 번도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형사 미성년자의 나이는 이제 좀 고민해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소년법도 이제 폐지하라는 여론이 사실 꽤 있어요. 그렇죠. 예. 지금 그런 소년법이라는 것 자체가 소년, 그러니까 반사회성을 가진 소년의 환경을 조정하고 품행을 교정하는 게 목적이거든요. 결국에는 이 사회로 다시 돌아와서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소년들을 돕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 소년법의 문제는 소년범죄 그 가정법원에서 심사하고 심리하고 이러면 정말 완전한 비공개고 검사가 들어가는 재판이 아니에요. 피해자들이 상당히 그 과정에 접근할 수가 없어요. 촉법소년은 체포 구속되지 않고 조사를 거부하거나 귀가 의사를 나타내면 사건 조사도 할 수 없습니다. 소년부로 송치된 후에는 피해자 가족이 재판 날짜를 알 수도, 재판에 참석할 수도, 어떤 처분을 받았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사실은 지금의 그 처벌의 모습, 사법의 모습은 회복적 사법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진짜 원래대로 돌려놓는 데 이념이 있거든요. 근데 이 회복적 사법의 가장 전제가 되는 건 가해자의 책임과 사과거든요. 피해자에 대한 사과. 그런데 피해자가 원하는 그렇죠. 동의가 있어야 돼요. 네. 전제가 있어요. 그리고 가해자도 충분히 반성하고 피해자에게 사죄할 명확한 의사가 있을 때, 이것을 확인했을 때, 그 다음에 준비 안 된 미숙한 가해자가 자기는 미안하다고 사죄한다고 하지만 그게 피해자에게 더 상처를 더 덧낼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도록 훈련된 그 중재자가 미리 얘기를 나누고 조정한 다음에 하는 거죠. 훈련된 중재자가 없어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게 핵심이죠. 그냥 돈으로 범죄 피해를 흥정하려고 한다는 생각 때문에 피해자들이 오히려 더 반감을 가진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런 절차가 지금 이 소년법은 소년을 보호한다는 목적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많이 좀 잘 지켜지지 않고 있고 이런 것들을 하나도 개선을 안 하면서 소년범법을 없애라, 소년범을 강력하게 처벌하라 하는 것은 사실은 근본적인 해결 방안은 전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 이런 아이들의 범죄는 성인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결국 재범이 높다라는 이런 의미가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강력한 처벌, 당연히 논의가 되어야 되겠고 당사자한테 교정의 기회를 줄 수 있는 것들도 좀 연구가 돼야 되고 반드시 병행할 것이 이제 심리치료도 좀 국가에서 적극적인 개입을 하는 것이 교정뿐만 아니라 본질적인 예방을 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고민을 해봅니다. 아, 참 이 촉법소년 그리고 또 소년범죄 얘기는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무겁죠. 예. 그래서 제가 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이 사건을 굳이 오래됐지만 꺼낸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케이스들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좀 놓쳤는가를 한두 가지라도 좀 찾아보자라는 간절한 심정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때 내가 면담을 하면서 어른으로서 어떻게 무엇부터 접근해야 될지 너무 막막함을 느꼈기 때문에 벌써 2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는데 유사한 범죄들이 더 잔혹해졌다면 참 무엇을 했는가라는 좀 어떤 그 죄책감도 들고 아마 지금은 출소를 한 그런 문제들이 아마 안 일어나고 다행스럽게도 잘 지낸다고 믿고 싶어요.